왜 저 사람이 무릎을 꿇고 있을까요? 병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남자. 고급 양복을 입은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이사장님, 일어나세요. 간호사가 다가와 남자의 팔을 잡았지만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실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B-, B-, B-. 하지만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침대에 누운 여자는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병실 한쪽에는 똑같은 얼굴을 한 두 소녀가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대체 이 병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성공한 남자가 왜 무릎을 꿇고 빌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두 소녀의 얼굴이 똑같은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도 켜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이 이야기는 사흘 전부터 시작됩니다. 추운 겨울날 명문여고 앞에서 시작된 운명적인 만남으로.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애 너랑 똑같이 생겼어. 선화여고 정문 앞. 친구 하나가 던진 말에 윤하진의 하루가 흔들렸습니다. 19살 고등학교 3학년인 하진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어디? 하진이 되물었습니다. 친구 하나가 손가락으로 학교 근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애? 진짜 너랑 똑같더라. 장난하지 마. 그럴 리 없잖아. 하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계속 떠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계속 맞장구를 쳤습니다. 정말 똑같더라. 쌍둥이 아니냐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나 하는 아이와 자신이 닮았다는 말 자체가 불쾌했습니다. 야, 그만해. 하진이가 기분 나쁘잖아. 한 친구가 말렸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뒤였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진은 그날 하루 종일 견뎌야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서요. 오후 4시 수업이 끝났습니다. 하진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었지만 하진은 먼저 학교를 나왔습니다. 학교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끝났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하진은 짧게 대답하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학교 근처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정말 자신과 닮은 아이가 일을 하고 있을까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넓은 거실, 비싼 가구, 깨끗한 주방.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진은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응급 환자가 와서 수술에 들어가셨다고. 저녁에 함께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응급 상황이 생겼다고. 오늘 제 생일인데. 하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진은 괜찮다고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버지가 미리 준비해 둔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싼 케이크였습니다. 예쁜 초도 꽂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함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진은 케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촛불이 조용히 타올랐습니다. 하진은 혼자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목소리가 텅 빈 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나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진은 촛불을 불어 껐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소원을 빌어야 할 시간이었지만 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빌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수술이 길어져서 정말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하진은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생일인데 함께 못해줘서 미안하다며 내일 저녁은 꼭 같이 먹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케이크를 바라봤습니다. 예쁜 케이크였지만 맛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들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애, 너랑 똑같이 생겼어. 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정말 자신과 닮은 아이가 있을까요? 그 아이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렸습니다. 하진은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멀리 학교 방향이 보였습니다. 그곳 어딘가에 편의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군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진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가서 보기로 했습니다. 그 아이가 정말 자신과 닮았는지. 다음 날 밤 11시, 윤아진은 집을 나섰습니다. 기사 아저씨에게는 친구 집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학교 근처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떨리는 걸까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학교 앞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밤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기다. 하진은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 환한 불빛이 밤거리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하진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한 소녀가 보였습니다. 파란색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하진은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조금씩 선명해졌습니다. 긴 생머리, 큰 눈, 오똑한 코. 하진은 숨을 멈췄습니다. 정말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편의점 문이 열렸습니다. 비틀거리는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취객이었습니다. 야, 담배 줘. 말보로. 소녀가 계산대 뒤에서 담배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자에게 담배를 건넸습니다. 5,000원입니다. 남자는 지갑을 뒤적거렸습니다. 동전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 짜증나. 카드 받아? 네, 받습니다. 남자가 카드를 내밀다가 떨어뜨렸습니다. 카드가 바닥에 굴러갔습니다. 남자는 소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너 주워.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무릎을 굽혔습니다. 카드를 주워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카드를 낚아채듯 받았습니다. 결제가 끝났습니다. 담배 하나 사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일 똑바로 못해? 죄송합니다. 소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남자는 투덜거리며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소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손님을 기다리는 표정이었습니다. 유리창 밖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본 윤아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왜 저런 사람한테 저렇게 당해야 하는 걸까요? 왜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 걸까요? 하진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소녀가 계산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 봤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 똑같은 표정.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소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유리창을 통해 들리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저기, 뭘 찾으세요? 하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소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소녀도 이상하다는 듯 하진을 봤습니다. 혹시 손님이세요? 들어오시겠어요? 하진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친구들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똑같았습니다. 하진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편의점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안.
박하진은 유리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전 그 여자아이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지었을까요? 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벌써 11시 30분. 새벽 2시까지 아직 2시간 반이나 남았습니다. 하진은 계산대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손님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하진은 환하게 웃으며 계산을 했습니다.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힘든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진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지쳤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병원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검정고시 교재도 사야 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텅 빈 거리, 차가운 바람, 외로운 가로등. 그날 밤 두 소녀는 서로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하진의 하루는 새벽 2시에 끝났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반지하 월세방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좁은 방 한쪽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하진은 조용히 신발을 벗었습니다. 3시간만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검정고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눈이 감겼습니다.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자면 안 됐습니다.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빨간 봉투가 가득했습니다. 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최종 독촉, 3일 내 미입금 시 법적 조치, 채권 회수 안내, 연체 30일 경과. 빨간 글씨들이 하진의 눈을 찔렀습니다. 하진은 봉투들을 책상 서랍에 쑤셔 넣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진은 받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채업체일 거라고.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하루에 10통도 넘게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박하진 씨, 대출금 300만 원, 연체 30일 경과. 내일까지 미입금 시 근무지로 통보 예정입니다. 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근무지. 편의점 사장님한테 연락이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알바 자리를 잃을 것입니다. 오후 5시. 하진은 편의점으로 출근했습니다. 사장이 계산대 앞에서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진아, 잠깐 이리 와봐. 사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진은 다가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너 어디서 돈 빌렸니? 네? 아까 이상한 데서 전화 왔는데 채권 회수 어쩌고 하더라고. 하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벌써 연락이 온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제가 정리할게요. 정리? 언제? 사장이 팔짱을 꼈습니다. 나는 말이야, 문제 있는 애들은 안 써.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내일까지 그쪽 정리 안 되면 너 여기서 못 일해. 알았어?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은 가게를 나갔습니다. 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0만 원. 내일까지. 도대체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이었습니다. 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수술비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퇴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못 받으면 상태가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엄마는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돈이 없습니다. 사채 빚도 갚아야 합니다. 안 갚으면 알바 자리도 잃습니다. 길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막혔습니다. 하진은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하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밝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진은 계산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까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친구도 없었습니다. 친척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누군지도 모릅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네. 박하진 씨 맞습니까? 내일 낮 12시까지 입금 확인 안 되면 법적 절차 진행합니다.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서운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하진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하지? 누가 좀 도와줬으면.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텅 빈 편의점에는 하진 혼자뿐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하진은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도움의 손길이 곧 다가올 거라는 것을. 그날 저녁, 윤하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아버지 윤재혁이 소파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진이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윤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녁은 먹었냐고 물었습니다. 하진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앞 편의점에 알바하는 애가 있는데 자신과 너무 닮았다고 말했습니다. 윤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펜이 굴러갔습니다. 하진이 걱정스럽게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윤재혁은 재빨리 펜을 주우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마나 닮았냐고 물었습니다. 하진은 진짜 많이 닮았다고 대답했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눈이랑 코도. 친구들도 다 똑같다고 했다고. 윤재혁은 물을 마셨습니다. 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물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나이를 물었습니다. 하진은 모르겠지만 자신과 비슷해 보였다고 했습니다. 18이나 19 정도. 윤재혁의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19년 전. 이혼했을 때? 정수민과 헤어졌을 때? 설마. 그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하진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냥 편의점에서 일하는 거 봤을 뿐이라고. 윤재혁은 침묵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진이 물었습니다. 진짜 이상하지 않냐고. 어떻게 저렇게 닮을 수가 있냐고. 하진이 아버지를 똑바로 봤습니다.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윤재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하진아. 네. 그 아이와 더 이상 엮이지 마라. 윤재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하진은 놀랐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윤재혁은 이상한 아이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접근하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일 수도 있다고. 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애는 그냥 알바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혁은 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아빠 말 들어. 절대 가까이 가지 마. 알겠지? 하진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그리고 뭔가 숨기는 듯한 눈빛. 하진이 물었습니다. 혹시 뭔가 알고 계시냐고. 윤재혁은 부인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지만 윤재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하진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린다고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알고 계시는 거라고. 윤재혁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제발 아빠 말 좀 들으라고. 그 아이한테 가지 말라고. 하진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대체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그 애가 누구냐고. 자신과 무슨 관계냐고. 윤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아이가 정말 내일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진은 가지 말라고. 약속하라고. 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재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진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혼자 남은 윤재혁.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도 볼 수 없었습니다. 한 이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정수민.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화여고 근처 편의점에서 일하는 여자 알바생을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18에서 19 정도 되는 아이. 이름과 연락처를 알아오라고. 그리고 조용히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윤재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깜깜한 밤이었습니다. 정수민의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19년 동안 몰랐다면, 그 아이가 혼자 힘들게 살아왔다면, 윤재혁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편 방으로 들어간 하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진은 핸드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쌍둥이, 닮은 사람, 헤어진 가족.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박하진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똑같은 얼굴. 대체 왜?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는 의심 때문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내일 진실이 조금씩 밝혀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윤재혁은 비서실장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하진, 18살, 어머니 정수민과 단둘이 산다고 했습니다. 윤재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민, 전처의 이름이었습니다. 지금 바로 혼자 출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검은색 세단이 선화여고 근처 편의점 앞에 멈췄습니다. 윤재혁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편의점 유리창 너머로 한 소녀가 보였습니다. 파란색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있었습니다. 윤재혁은 다가갔습니다. 소녀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윤하진과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눈, 코, 입술, 모든 게 똑같았습니다. 바로 그때 편의점 사장이 소녀에게 소리쳤습니다. 어제 말한 거 정리했냐고. 안 했으면 나가라고. 소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맺힌 것 같았습니다. 윤재혁은 편의점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딸랑 울렸습니다. 사장과 박하진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재혁은 사장에게 사채 문제로 전화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사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하진도 놀란 표정으로 윤재혁을 봤습니다. 윤재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500만 원 이체 내역. 사채업체 계좌로 방금 입금 완료. 화면을 박하진에게 돌렸습니다. 박하진은 떨리는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박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혹시 정수민 씨의 따님이십니까? 박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엄마를 아냐고 물었습니다. 윤재혁은 주머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수민이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분 맞습니까? 박하진은 사진을 봤습니다. 젊은 엄마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엄마라고 대답했습니다. 대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윤재혁은 사진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박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병원에 계시니? 박하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희망종합병원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왜냐고 물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병원에 가시겠습니까? 박하진은 윤재혁을 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5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가라고. 박하진은 유니폼을 벗고 윤재혁을 따라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희망종합병원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박하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윤재혁은 운전대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박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누구냐고? 왜 도와주냐고? 윤재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에 가면 알게 될 거라고만 말했습니다. 15분 후 희망종합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박하진이 앞장섰습니다. 4층 406호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재혁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정수민을 만나는 것입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박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가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워있던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50대 초반. 병으로 수척했지만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여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윤재혁이 서 있었습니다. 당신. 정수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병실 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수민은 침대에서 윤재혁을 바라봤습니다. 20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박하진은 둘 사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둘 사이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고. 정수민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윤재혁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을 침대 위에 놓았습니다. 보라고 했습니다. 정수민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윤재혁과 박하진. 부녀 관계 확률 99.9%.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두 번째 서류. 출생 기록. 2006년 12월 15일. 쌍둥이 출생. 첫째 윤하진. 둘째 박하진. 박하진이 서류를 주웠습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DNA 검사. 쌍둥이. 자신과 이 남자가 부녀 관계. 윤재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박하진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아버지가 없다고. 엄마가 그랬다고. 아버지는 자신들을 버렸다고. 윤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다고. 정수민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약했습니다. 윤재혁이 다가가 도우려 했습니다. 정수민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말라고.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뭘 아냐고. 당신이 뭘 몰랐다고. 정수민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혼하고 한 달 뒤 임신한 걸 알았다고. 쌍둥이라는 것도. 병원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나타났다고.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다고. 임신 사실을. 그리고 말했다고. 아이를 낳으면 한 명은 자기가 키우겠다고. 윤가의 핏줄이니까. 윤재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정수민은 계속 말했습니다. 겁이 났다고. 첫째를 빼앗기는 건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만 둘째까지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고. 그래서 거짓말했다고. 쌍둥이가 아니라 한 명만 낳았다고. 출산 기록도 한 명만 남겼다고. 둘째는 아무도 모르게 키웠다고. 박하진은 벽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신에게 아버지가 없었는지, 왜 엄마가 혼자 힘들게 살았는지. 윤재혁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도입부에서 본 그 장면이었습니다. 병원 방. 무릎 꿇은 이사장. 간호사가 황급히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민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재혁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키웠다고. 아프면서도 일했다고. 당신은 몰랐다고. 당신은 편하게 살았다고. 박하진이 엄마에게 다가갔습니다. 정수민을 안았습니다. 둘이 함께 울었습니다. 윤재혁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로 말했습니다. 보상하겠다고.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하겠다고. 정수민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20년을 돈으로 갚을 수 있냐고 윤재혁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병실은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늦게 밝혀진 진실, 너무 오래 숨겨진 아픔, 그리고 이제 시작된 용서의 시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수민의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윤재혁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박하진은 병원에서 엄마를 돌봤습니다. 그리고 윤아진, 아버지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쌍둥이 동생이 있다는 것, 할머니가 엄마를 쫓아냈다는 것, 동생이 20년 동안 혼자 힘들게 살았다는 것. 윤아진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분노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윤아진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만나러 가겠다고. 윤재혁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은빛마을 요양원, 고급 요양원이었습니다. 할머니 최명숙은 1층 특실에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윤아진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윤재혁은 말했습니다. 진정하라고. 하지만 윤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 큰 창문,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최명숙이었습니다. 78세. 윤재혁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최명숙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들과 손녀를 봤습니다. 웬일이냐고 물었습니다. 윤아진은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를 똑바로 봤습니다. 물어볼 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명숙의 표정이 조금 굳어졌습니다. 윤아진이 물었습니다. 20년 전에 할머니가 정수민 씨를 내쫓았냐고. 최명숙은 침묵했습니다. 윤재혁은 놀란 표정으로 딸을 봤습니다. 진정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윤아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수민 씨가 임신했을 때 할머니가 찾아갔냐고 물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한 명은 할머니가 키우겠다고 했냐고. 최명숙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윤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정수민 씨가 쌍둥이 중 한 명을 숨겼다고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 빼앗길까봐. 그 아이가 자신의 동생 박하진이라고. 20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았다고. 엄마가 아파도 병원 못 갔다고. 학교도 못 갔다고. 밤마다 편의점에서 일했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윤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들었냐고. 최명숙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윤가의 명예를 지키려고 했다고. 피아니스트 따위와 결혼한 게 창피했다고. 이혼시킨 건 당연한 거라고. 윤아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명예가 사람보다 중요하냐고 물었습니다. 동생이 20년 동안 고생한 게 할머니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재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머니를 봤습니다. 어머니, 잘못하신 겁니다. 최명숙이 아들을 봤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말했습니다. 윤재혁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딸이 20년을 고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자신이 딸을 몰랐다고. 이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최명숙은 놀랐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윤재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자신의 가족을 선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수민 씨와 두 딸을. 어머니가 반대해도 상관없다고. 최명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윤아진은 할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말했습니다. 할머니를 용서할 수 없다고.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냐고.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윤아진은 돌아섰습니다. 아버지를 봤습니다. 가자고 말했습니다. 윤재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습니다. 건강하시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더 이상 어머니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둘은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방 안에 혼자 남은 최명숙.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명예를 지키려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 안. 윤아진은 창밖을 봤습니다. 윤재혁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윤아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했다고. 윤재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민과 박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화창한 아침, 박하진은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하진은 잠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제 야간 알바 안 해도 돼. 더 이상 새벽 2시까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취객들에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사채업자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더 이상 반지하가 아니었습니다. 2층짜리 아파트, 넓은 거실, 밝은 방. 거실로 나왔습니다. 엄마 정수민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술 후 많이 좋아졌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한쪽에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정수민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19년 만이었습니다. 손을 건반 위에 올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음을 하나 눌렀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음이 틀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수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다시 피아노를 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박하진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박하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윤아진이 서 있었습니다. 똑같은 얼굴. 하지만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언니, 하진아. 둘은 포옹했습니다. 3개월 동안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이제 진짜 자매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윤아진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정수민을 봤습니다. 피아노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주머니, 연주하세요? 정수민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아진을 봤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하진이라고 불러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윤아진은 정수민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주머니, 아니 정수민 씨, 저 물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에요. 윤아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19년 동안 아빠랑 단둘이 살았어요. 돈은 많았지만 외로웠어요. 생일에도 혼자였고요. 그런데 이제 동생도 생기고 정수민 씨도 계시고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정수민은 윤아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윤아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박하진이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울었습니다. 1년 후, 봄날, 대학 캠퍼스. 쌍둥이 자매가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같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박하진은 검정고시를 통과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윤아진이 도와줬습니다.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점심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정수민이 아침에 싸준 것이었습니다. 언니, 응? 고마워. 정말. 윤아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동생 생겨서. 그날 저녁, 공항, 윤재혁, 정수민, 윤아진, 박하진. 네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주도로 가족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윤재혁과 정수민이 앞줄에, 윤아진과 박하진이 뒷줄에 앉았습니다. 네 사람은 서로를 봤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제주도, 해변,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네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습니다. 윤재혁, 정수민, 윤아진, 박하진.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윤재혁이 멈춰 섰습니다. 세 사람을 봤습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함께입니다. 정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하진은 바다를 봤습니다. 넓고 푸른 바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여행을 온다는 것, 바다를 본다는 것. 윤아진은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네 사람은 다시 걸었습니다. 석양 속으로. 파도가 발을 적셨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아픔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20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함께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네 사람과 함께